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족이 있으신 오형석님께서 보내신 사연인데요. 캐나다 BC주에서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시민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의료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환호와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점점 더 번지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운동이 일어나서 질본과 의료인들 모두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질본 관계자분들과 의료인들께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경제 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서 4인 이상 가구들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아니냐 여당 아니냐 일단 여당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를 주재하고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최종 확정 결정에서 발표를 했는데 골자는 소득 하위 70% 가구,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중산층은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인데 이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 중위소득이라는 건 총 가구를 소득선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데요.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712만 4천 원 이하를 이제 버는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 30%를 제외하고 중산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는 게 이번 이 대책의 핵심인데요. 이게 여당안입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약 1,000만 가구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제안했지만 당, 정, 청 논의 과정에서 지원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 지원 금액은 가구 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물론 현금을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이 되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과연 지원 대상자인지 나도 돈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어제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하루 종일 거의 목통이었는데요. 이 복지로 사이트에는 모의계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기본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특히나 세전 소득을 입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로도 이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미 자산 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만을 갖고도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는 6만 3천 원 미만을 내는 가구가 대상이고요. 4인 가구라면 25만 4천 원 미만을 내는 건보료를 내는 분이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좀 까다롭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순수한 근로소득만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종합소득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경제가 좀 나아질 건지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관건은 이 재원 조달과 소비 진작 효과입니다. 정부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세출 구조 조정, 한마디로 올해 예산 가운데 안 쓴 거, 아껴 쓰고 절약해서 일부를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는 9조 한 1,000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2차 추경은 약 7조 1,000억 원입니다.
대부분 아무리 아껴 써도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1차 추경이 11조 7천억 원 가운데 10조 남짓 국가 빚을 낸 상황에서 이 국가부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를 훨씬 웃돌아서 사상 최고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이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여야 모두 공통된 인식이고요. 재정 건전성보다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정부는 사실은 이 소득과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데요. 이 통상 이 성장률 한 10% 정도, 특히나 이제 10조 원 가량의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할 경우 성장률 진작 효과는 0.2%포인트 올라갑니다. 올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긴급 재난지원금이 경기 진작 효과를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정부는 어쨌든 이번 이제 이 규모에 서 있어서 긴급 재난 규모 9조 1천억 원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이제 지자체와 분담해서 취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나 사회보험료 부담도 경감해준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전체로 보편적으로 확대할 거냐 아니면 이제 핀셋으로 정말 어려운 분만 도와줄 거냐 고민했죠. 그러다가 이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4대 보험이라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인데요. 취지는 저소득 가구도 있지만 이제 폐업과 이제 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도 문제다. 이들이 매달 지출하고 있는 4대 보험료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현재도 소득 하위 20%에게는 보험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걸 소득 하위 40%로 더 확대가 됐고요. 특히 이제 소득 하위 이제 20%에 해당하는 488만 명, 이 석 달 동안 3월부터 5월분까지 보험료 30%를 깎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월소득 223만 원 이하인 직장인, 한 달 납입액이 2만 6천 원인 지역가입자인데 한 달 기준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가 한 2만 원, 지역가입자는 6천 원 수준으로 전체 감면 규모는 4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재보험 32만 이 사업장 1인 자영업자나 특수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 6개월 정도 보험료 30%를 깎아주고요. 원한다면 납부기간도 신청자에 한해서 석 달간 연장을 해줍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이 아니라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전기요금 4월부터 6개월 납부기한 연장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한 잔의 적자를 감안해서 깎아주지는 못하고 납부기간을 석 달 동안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장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는 뒤끝장년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러네요. 네, 정치권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눈에 띄는 한번 누가 있을지 한 분만 판다 주인공 들어보겠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겠죠? 조주빈의 입에서 거론된 손석희, 윤장현, 김웅 기자 이런 인물들인데요. 우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JTBC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는 대표이사고 사장은 사장인데 두 개 다 이렇게 있는 건가 보죠? 원래 대표이사 사장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불러요? 아니 왜냐면 사장이라고? 대표이사가 전무인 사람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몰랐습니다. 전무가 대표이사. 지금 대표이사 사장님 그리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님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에다 목보호대 차고 머리에다가는 무슨 하얀 붕대 같은 거 반창고 같은 거 붙이고 너무 이상한 표정으로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 갑자기 미안하다 그러는데 황당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주빈 이런 말 왜 했는지 조금 생각이 이해가 좀 가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은 프레임 전환하는 거죠. 논점 흐리기, 네. 물타기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날 아마 조주빈의 첫 마디가 손석희 사장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 순간 JTBC 기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이구 이거 어떡하나고. 그렇죠. 타사 기자들은 오, 잘 됐네. 오! 네. 헤드라인 뽑을 게 생겼거든요. 당연히 언론의 관심은 이쪽에 가잖아요. 속된 말로 조주빈이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다.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미안했었어야죠. 중요한 이슈죠. 제 얘기는 예. 미안했었어야 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이미 그 범죄를 저지른 이상 그 사람 입에서 그 피해자분들의 사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어차피 계속되는 N번방에 관한 이슈고.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석희 사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새로운 어떤 이슈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주빈 입장에서 보면 그 순간 논점이 흐려지는 거고 프레임이 전환됐다기보다 새로운 이슈가 발생되는 거고. 그럼 언론의 취재가 N번방도 N번방이지만 이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언론을 들끓일 수 있을 거고. 아마 그런 것들 감안해서 조주빈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러니까 일단 좀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그런 과시욕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이슈로 막아라. 이런 식의 이제 이 친구가 어찌됐든 과거에 그 학보사 편집장 출신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자 메커니즘, 이슈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 잘 아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가해자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줘서 기존의 어떤 본질인 N번방 문제가 희석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 여러 국민들도 가해자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주는 게 맞냐라는 이런 의혹을 얘기하고 있죠. 저는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봤어요. 손석희, 윤장현, 김웅을 언급할 정도면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 또 유명한 다른 사람들 떨고 있지 않았을까? 김현성 평론가는 안 떨었습니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정치권이나 연예계 이런 사람들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16,000명이 이제 특정된 거잖아요. 이제 회원으로 회비를 낸 사람이 한 16,000명도 된다라고 측정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아마 떨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대의 직장인 같은 경우는 투신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시청에 시청 공무원도 있었다. 이런 몇몇 특정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출마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연예인들 중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조주빈의 입이 열리면서 뭔가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 같은 생각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방에 무슨 공무원 있다. 근데 이름 밝히지 않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진짜 연예인이라든지 속된 말로 진짜 이건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건데 왜냐면 이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20만 원에서 100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 150만 원. 이거 보려고 150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약간 경제적 그렇죠. 여유. 왜냐면 우리가 보면요. 지금 IPTV 같은 거가 최신 영화 11,000원이거든요. 11,000원이에요. 그래요? 11,000원이요? 최신 영화가 IPTV에서 열리면. 저 그거 비싸서 못 봐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절대 못 봐요. 좀 지나면 5,500원? 몇 달 지나면 이제 공짜로 봐요. 공짜로. 그러니까 떨어질 때가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요. 기다려야죠. 네. 그런 거 되게 아까워하는데 근데 이거 보려고 그렇죠. 110만 원 내는 20만 원에서 거면 150만 원을 냈다는 거니까. 속된 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건실한 직장 나름대로. 그렇다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유명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웃긴 얘기인데. 아무리 좋아도라는 발언은 부적절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만약에 지금 총선이 한 달도 아니에요. 2주 남은 건가요? 그렇죠. 한 2주 좀 더 남았는데, 보름 정도 남았죠? 근데 만약에 양측 총선 출마자라든지, 출마자가 아니라도 당의 뭐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 라는 게 만약에 보도가 되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냥 총선 끝나는 거예요. 그 당은.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사고가 어찌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에 확산에 완전히 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을 때 네. 양당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 해서 이렇게 낙인 찍어서 떨어진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보면 이 N번방과 연관돼 있다 이 사람이 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어떤 큰 파장이 몰고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주빈이라는 인간이 이 사람이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얼마나 네. 이렇게 야비하게 사람의 약점을 잡거나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딱 뜯어내는지. 그리고 굉장한 정보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정보력이 있죠. 원하면 그냥 다 전화번호를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공익요원한테 그걸 받았다니까 주소랑 네. 이런 걸.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이런 그 개인정보 유출되는 이 문제 정말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점을 자꾸 바깥으로 하지 말고요. 손석희 사장이 결국에는 조주빈한테 2천만 원을 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웅 기자랑 분쟁이 있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분쟁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배후에 삼성이 있다라고 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고도 못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삼성이 있다고 조주빈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얘기를 손석희 사장 스스로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미투 운동 한창 할 때 자기 자신이 성신여대 교수할 때 그런 거를 또 파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자기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건데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납득이 안 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손석희 사장 얘기는 조주빈이 나한테 살인 교사를 한 게 청부한 게 K 기자, 그러니까 김웅 기자를 언급하는 거고 그 김웅 기자 뒤에 배우 얘는 삼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걸 듣고서는 삼성이 미투 때 내 청신여대에 있었던 일들을 조사하고 그랬으니 이것도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글쎄 뭐 생각의 자유는 뭐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삼성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 손석희 같은 분은 또 워낙 이름이 이제 알려진 사람이라 자꾸 이렇게 오르는 내리하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살해 협박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CCTV를 봤더니 참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손석희 사장 얘기 따르면. 집안에 침입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혼자 뭘 할 수 있는데요. 네. 본인이 그러면 청부받았던 사람한테 2천만 원, 인가 몇 천만 원 주면 그게 없어지나요?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K 기자가 이 조주빈, 당시 이제 조주빈이 몰랐겠지만 조주빈한테 청구한 건데 내가 조주빈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또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보가 필요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돈 주면 조주빈이 김웅 기자 알려줘가지고 본인을 잡으러 다니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손석희라는 사람의 위상을 봤을 때 만약에 진짜 CCTV에 이런 상황도 있고 나에게 약간 살인 협박을 받았을 때 신변이 불안합니다라고 하면 윤지호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붙여주는 거예요. 신변 보호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뒤에 삼성의 배우가 있다라고 하면 JTBC가 그동안 삼성과 굉장히 각을 세우는 기사들 많이 쏟아냈잖아요. 이건 정말 취재를 좀 해보면 엄청난 기사거리고 삼성을 또 굉장히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당시 2017년, 2018년입니다. 삼성이 제일 어려울 때예요. 네. 왜? 이주영 부회장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서 그 와중에서 손석희 사장을 정말 미워한다 하더라도 살인 청부를 한다? 그게 현상. 아무튼 네.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어찌됐든 조주빈이 의도했던 바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의문의 일패가 이제 삼성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건데. 삼성 황당하다고 말하죠. 저는 두 사람 다 패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K 기자, 김웅 기자나 손석희 대표 둘 다 엮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엮인 건 엮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는 조지빈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특정되진 않았지만 조지빈을 통해서 김웅을 좀 다루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웅을 안다 그러고 김웅과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이제 주니까 내가 이제 김웅 기자하고 친한데 김웅이 나한테 이런 정보를 줬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양쪽에다가 완전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양쪽에 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웅 기자한테도 돈을 받고 예를 들면 손석희 대표한테 돈을 받고 일종의 쉽게 말하면 갖고 논 거죠. 두 사람을 가지고. 그러면서 손석희 기자한테는 과거 2017년에 있었던 그 사건, 교회 공터에 있었던 그 CCTV가 있었다. 당신들. 그래서 그 CCTV 유사한 걸 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CCTV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뢰를 쌓고 김웅한테는 또 손석희와 관련된 뭔가 정보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된 게 뭐 그 차 안에 뭐 아무튼 그 혼외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양쪽에 뭔가 딜을 하면서 양쪽에서 돈을 받고. 그래서 완전히 정말 전형적으로 엮여버리는 사건이죠. 완전히 두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진짜 사악한 사람인 건 맞아요. 사람의 약점에 돈을 뜯어내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손석희 사장은 이건 사기가 아니라 공갈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공갈이죠. 뭐 공갈의 피해자고 범죄의 피해자니까 비난받아야 할 건 아니고 보호받아야 될 거는 맞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그런데 손석희라는 사람의 위상을 생각을 해보면 그 대응이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 법은요. 사적 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알아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렇죠. 이게 대법 원칙이고 국가의 제도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신뢰받는 언론인 1위가 15년 연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랬던 사람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사적 구제를 하려고 해서 오히려 범죄자에게 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응이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어리석은 대응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당시에는 박사방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시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손 사장이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신고해. 나 뭐 아무 꺼리낄 것도 없는데 그렇죠. 살해 오빠 그래? 그렇죠. 신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당시에 조주빈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사실 설사 텔레그램이 뭐 이렇게 추적이 안 돼서 절사 못 잡는다 하더라도 손석희 사장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보도가 되면 조주빈은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박사방 피해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손석희 사장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거. 본인이 당시에 그건 몰랐겠죠. 하지만 본인이 왜냐면 우리가 결과론 가지고 비판할 수 없는 건 당시에는 그 행동이 합리적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니?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인 비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시에 손석희 사장 행동이 합리적이었어요? 비합리적이었어요? 비합리적이었어요. 비상식적이었어요. 되도 않는 행동이었어요. 네. 그 행동의 결과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왔다. 그렇죠. 이 손석희 사장은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이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원하는 타겟 대상의 심리적인 분석을 스스로 먼저 해놓고 그 사람이 가장 약점이 될 만한 고리를 잘 연결시켜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먹힌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보는데 네. 뭐 예컨대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는 속기 쉬운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기본적인 처세에는 능하지만 조금 바보 같다는 취지로 좀 분석을 좀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겁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아마 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그 공익 요원인지 뭐 공무원인지 하여튼 그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네. 이용해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겟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탁 건드려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좀 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걸 준 거죠. 그러니까 김웅 기자한테는 기자 특유의 이제 어떤 탐사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손석희 대표를 좀 어찌됐든 꺾어가고 손석희 대표에게 본인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JTBC 채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큰 정보가 필요했던 거고 그런데 거기에 조주빈이라는 친구가 내가 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혹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CCTV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사람이 특유의 이제 그 IT 기술을 이용해서 네. 뭔가 이제 그
조작을 했을 거예요. 그 영상도 조작을 하고 결국은 사진도 조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주니까 결국은 그 김웅 기자는 그걸 이용해서 손석희를 겁박한 거고 손석희 대표는 또 손석희 대표대로 조수빈을 통해서 연락을 받으면서 김웅이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너를 살해할 수 있는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삼성이 있다 뭐 그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시대에 그게 가능하다고 봤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또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손석희 사장이 당시에 김웅 기자랑 싸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2017년도 과천시 교회 그렇죠. 공처 차량 접촉 사건이잖아요. 네. 그 본인이 그 차종과 차량 번호 정보를 빼놓은 다음에 CCTV에서 찍힌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먹혔다는 거는 또 다시 갑작스럽게 2017년도 경기 과천시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혹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왜 그러지라고 하고 배경을 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손석희 사장의 조주빈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김웅 기자까지 나오니 2017년 과천 주차장 그쵸. 그리고 그 CCTV 조작해서 보여줬더니 먹혔다. 그럼 진짜 당시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단순 뺑소니. 왜냐면 당시에도 단순 뺑소니 그냥 뭐 아니 사람이 대물사고 대인사고도 아니고 대물사고는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의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뭐 끌려다녔다는 것도 사실 비합리적이라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도 지금 이런 일까지 터지고 보니 진짜 과천 주차장에서 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야릇야릇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두 가지 대목이에요. 그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뭐 차량 번호는 뭐 어떻게 알았다고 칩시다. 뭐 자동차세 내고 뭐 이런 걸로. 근데 텔레그램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텔레그램 접근은 핸드폰 번호 알아야 그렇죠. 된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공익요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네 주민센터에다 핸드폰 번호 적어낸 적 있어요? 아니 뭐 공익요원만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엠버방에 들어온 사람 중에 거죠. 핸드폰을 취급하는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통신 그럴 수 있죠. 3사의 사람 다 있어서 거기서 손석희 뭐 조회봐 이렇게? 아니 그렇게 26만 명이나 들어가 있다는데 뭐 그런 사람이 한 명 없겠어요. 제가 봤을 때 좀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2017년에도 왜 그렇게 으슥한 이제 교회에 공처에 갔냐? 어머니 모시고 갔대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노모를 가서 볼일을 나중에 이제 해명은 이제 볼일을 봤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다.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접촉 사고가 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하고 뺑소니처럼 갔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너무 가볍게 부딪혔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다. 뭐 네네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해명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아주 시원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 다시 이번에 이제 조지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부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손석희 사장 얘기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그때 태블릿 PC 사건이 한창 우리나라를 엄청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살해 협박이나 이런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위협받고 특히 나 말고 내 가족들이 괴로워하는 상황이라면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조금 걱정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조주빈이 직접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거야. 근데 돈을 주면 내가 안 할게. 라면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교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교사한 사람은 돈 줘야지 조주빈 돈 주다 해결됩니까? 아니, 증거 잡으려고 했다죠. 무슨 증거를 잡아요, 자기가. 아, 좋습니다. 자, 손석희 사장은 사실은 이제 피해자인데 그렇죠. 좀 약간 존경받는 그 언론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당하니까 우리가 좀 속상해서 좀 이상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네.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왜요? 사람을 뽑았어 우리가. 그렇죠. 이런 사람을. 근데 되게 이 사람 착하대요. 아니 착하고 말고. 말도 되게 잘 들어준대요. 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주니까 이렇게 돈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안과 의사 선생님이었대요. 네. 저 광주 지역에서는요.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존경받는 의사하고 시민활동 많이 그런 거 시민운동 맞는데. 열심히 하시고. 저는 진짜 예전에 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한테 돈 준 것 때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로 일 처리가 어수룩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런 것도 한 거잖아요. 청와대 최 실장이라고 속인 최 실장 없습니다. 청와대. 그거 모르죠. 우리도 모르니까. 아니 없어요. 없잖아. 최 실장 어디서 정. 아니 안기부 쪽이라 그랬죠. 아니 여기 청와대 최 실장이라고 표현을.
청와대 최 실장한테 이라고 속인 조 씨한테 한 자리 챙겨주겠다고 하니까 캠코 사장 달라 우리 돈 주고. 김태민 사람 절대 남한테 안 속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긴 근데 한데. 그때 또 잘 속아 저런 분들이. 아니 근데 이제 속은 걸 떠나서 뭔가 자리 청탁을 하면서 돈 준 거 그거는 아니겠어요? 좀 이상하긴 그렇죠. 해요. 재판 청탁하면서 재판 돈 중에 주고. 캠코한테 재판을 잘라 뭐. 예. 이게 우리나라의 그 광역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의 처신인가. 그러니까 되게 다급한 상황의 사람에게 몰려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얘기를 꼬박꼬박 해준 것 같아요, 조주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재선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당 안에서는 굉장히 옛날 안철수계였다. 안철수가 무소속이었는데 안철수가 그 당시에 전략공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이제 재선 경선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있다 보니 결국은 거기에 또 혹 속았고 이번에는 또 재판 과정에서 뭔가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은데 조주빈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손석희와 내가 친하니까 한번 JTBC 뉴스룸에 한번 출연해라. 그러면서 실제로 JTBC까지 방문해서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하고 친한 뭐 이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까지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건넸고 그런 다음에는 또 내가 당신의 억울함 명예회복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좀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이제 덜썩 그런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시민운동도 오래 하고 존경받는 어떤 어른으로 있었던 분인데 시장에 출마해서 시장이 되시고 나서 너무 마지막이 지금 광주도 이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로 이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 몰리게 되면은 사실은 재판 청탁이라도 해서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누구라도. 이거는 뭐 변호사들은 아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윤장현 씨가 스스로 이제 광주시장이기도 했고 또 사실은 정치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하고 연락하려면 직접 연락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네. 청와대 최 실장이라고 하면 찾아 알아보겠어요. 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야 진짜 청와대 최 실장이 있냐? 네, 있는지. 맞아요. 그렇죠. 진짜 국정원으로 또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고. 또 이름도 물어봤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JTBC에 출연하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도 이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렇죠. 물론 당과의 사이가 아주 원활한 건 아니었겠지만 당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선은 돼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얼굴도 못 본 텔레그램으로 접근하면 되도 않는 일종의 당시에는 윤장현 시장은 이 사람의 엠번방 이런 거 당연히 모를 거고 일종의 브로커잖아요. 일종의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누가 접근해서 그런 브로커로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그랬다? 아니 판사가 직접 전화하는 걸로 알았잖아. 아니 모든 거를 최 실장도 마찬가지고. 네네.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캠코 자리를 달라? 캠코는 너무 좀 뜨악해요. 왜냐면 그렇죠. 캠코랑 본인하고 무슨 관계가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연관도 없으면서. 캠코는 경제계 고위 관료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자산관리공사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걸 봐서 저는 그래서 제가 광주 시민들이 이거 보면 정말 땅을 치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죠. 어쨌든 뇌물공여 혐의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우리가 예전에 형법 미수죠, 미수. 착오론이잖아요. 착오론. 네, 착오론. 공무원인 줄 알고 부탁했는데 공무원을 사칭한 줄 알고. 본인은 고인이 있었던 본인은 거니까. 뇌물공여 의사를 줬는데 상대방은 그런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기꾼이었다. 이런 경우는 사기의 피해자가 되느냐 뇌물공여자가 되느냐 이걸 문제인데 뇌물은 어차피 대항범이라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뇌물공여 혐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일반적인 공직자의 모습이라 그런다면 사실 실망스럽죠. 실망스럽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위기나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본인의 또 본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선 전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한테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이번에 이제 이런 자리를 요청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결정적으로 이분에 대한 어떤 실망을 확신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은 기자도 또 1,400만 원 줬다고 그러잖아요. 김은 기자는 그래도 기자인데 이런 거 안 해봤을까요? 그러니까 김은 기자도 이제 지금 프리랜서지만 원래 이제 KBS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탐사 기자 하셨던 분들은 산전주정,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는 분들이에요. 온갖 이상한 취재원들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1,500만 원을 주고 받아봤더니 껍데기 USB다? 그걸 그냥 돈 먼저 주고 USB 이렇게 나중에 와도 난 이것도 잘 납득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배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빈의 뒤에 배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이렇게 워낙 이게 너무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속일 수 없는 사람들이 속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오갔을까? 내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증명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가 이런 거 하나 하면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한 번은 검증했을 것 같아요. 김웅 기자나 손석희, 윤장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내놓은 게 뭐냐? 이게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부신 분들이 이렇게 어이없이 당하는 거를 보면 우리는 뭐 무조건 당하겠네요. 한 번은 그죠. 이런 사람 접근해 오면 조심해야 돼요. 별로 뭐 저는 잡힐 약점이 없어서. 뭘 당하고 제가 알기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별로 아주 클리어한 사람이. 공천 과정에서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됐지 내가 그러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인간의 그런 아주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이런 나쁜 조지빈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막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슬픕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아주 뜨끈뜨끈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넌 총선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나 보이더라. 총선 때까지 달린다. 영희는 총선이 체질. 출발새 아침이 선보이는 독특한 총선 짚어보기. 영희는 총선이 체질 시간입니다. 여기 헬마우스만의 특별한 해석을 양념으로 뿌려서요.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헬마우스의 총선 체크포인트.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헬마우스님. 네. 이제 한 보름 남았나요? 선거까지. 네, 어때요? 선거에 임하는 자세. 저야 뭐 항상 유권자로서 열심히 들여다보는 네. 정치 오타쿠로서 이제 열심히 이제 각 지역구별로 쪼개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2군데 정도를 각 권역별로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역구를 봤었는데, 오늘도 2군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각 권역별로 중요한 지역구 격전지를 돌아보는 건데요. 오늘은 어떤 지역부터 먼저 가볼까요? 오늘은 전라남도 목포시인데요. 이제. 목포. 네, 좋은 동네죠. 네, 좋죠, 거기. 네,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왜 갑자기 목포가 격전지로 부상이 됐을까요? 모름지기 이제 총선의 전체 판세를 점검을 할 때, 대한민국 정치의 이제 풍향계다, 혹은 뭐, 동네 부동산에만 가봐도 정치 구단들이 장기 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지역이 호남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은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들의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매번 해왔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민주당 텃밭이라고 이제 쉽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잘 보시면 늘 뭔가 이제 민주당 계열들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어떤 그 지역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들을 좀 밀어주었던, 그래서 힘을 실어줘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네. 옛날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 같으면 이제 뭐 새천년 민주당을 이제 지역 야당으로 키웠다든지, 그렇죠. 뭐 2016년 같으면 국민의당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양상을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보였었고, 그 2016년 총선만 해도 호남의 거의 모든 의석을 당시 이제 국민의당에서 휩쓸어가지고 이제 깜짝 제3당으로 이제 부각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그 당시에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제3당이 크게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2016년도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2등이었어요. 정당 투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2등했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만큼 그때는 좀 민심을 못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사실은 그때 이제 국민의당 돌풍의 핵심이 호남 지역이었었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면서요. 예, 그 과거의 안철수 열풍, 과거의 국민의당 열풍은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호남 지역은 지금 이제 정부하고 민주당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좀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민주당의 지지율 모두 지금 70%를 넘나드는 그런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호남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 호남 지역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생당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뭐 특히 광주 중심으로 해서 막 30%, 네, 40%씩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경향을 좀 상징적으로 점쳐볼 수 있는 지역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라남도 목포시 지역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목포시에 지금 나와 있는 등판 선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발 새 아침에서 아주 중요한 패널이셨던 박지원 의원의 현 지역구 아닙니까? 예,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박지원 의원이 했고요. 목포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목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그 목포와 박지원이라는 이제 두 조합 이게 이중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예. 일단 목포 자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고지이자 이제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곳인데 6대, 7대 총선에서 연거푸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청년 정치인 김대중이 전국구 정치인으로 이제 도약을 하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됐던 그런 지역이 이제 목포시라서 김 전 대통령하고 이제 굉장히 좀 뿌리가 깊게 연결이 돼 있다. 네네. 이럴 수가 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누구나 아는 DJ의 이제 핵심 측근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2010년대 들어서 그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좀 보수화되거나 뭐 심지어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이제 기울거나 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따라서 이제 보수 정당이랑 합당해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가거나 이렇게 흩어질 때도 박지원 의원은 이제 호남과 김대중 정신을 좀 지켰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정통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박지원 의원이 과연 이번에도 목포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이 거센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호남 민심을 최종적으로 점쳐볼 그런 상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김원 후보가 지금 나와 있고요. 김원희 후보, 예. 네, 김원희 후보. 그다음에 예.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가 나와 있고요. 정의당의 윤수아 후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의당 윤수아 후보도 정말 정의당의 원내대표도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 세 분이 다? 이 3파전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당장 이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요. 그럴까요? 예.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이제 38.3%, 네. 민생당 박지원 후보가 31%, 정의당 윤소아 후보가 이제 15%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기는 한데 신인인 이 지역에서 신인인 이제 김원희 후보가 박 후보를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DJ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의원이 DJ 정부 행정관 출신인 민주당 김 후보한테 뒤지는 모양새인데 이번 여론조사는 이제 JTBC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했고요. 지난 28일 하루 동안 해당 지역구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20%입니다. 조사 방법은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생당 박지원 후보가 내리 3선을 한 그 목포에서 네. 물론 오차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 7% 정도 6점 한 7% 정도 차이 나는 네. 걸로 김원희 후보가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박지원 후보가 워낙에 이 지역의 이제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밀리기 쉽지 않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네.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김원희 후보가 앞서고 있는 양상이 지금 여론조사마다 비슷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지율 격차 크게 벌어지지는 않고요. 이 정도 내외에서 이제 그 유동층이 상당히 두텁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보이긴 하는데 게다가 목포시에 이제 정의당 윤소아 후보가 이제 강한 그 제3당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이제 15% 내외 이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이렇게 되면은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목포 분위기는 확실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만큼의 이제 압도하는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호남 정치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고 목포가 또한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4월 15일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호남 민심의 최종 결정이 어디를 향할지 이게 조금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박지원 후보도 잘 알고 윤소아 후보도 잘 알지만 네. 김원희 후보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김원희 후보가 이제 어때요? 최근까지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었죠. 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그러니까 DJ 정부 행정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고요. 현재까지 국회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보좌관으로 일했었고요. 그랬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김원희 후보가 앞선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세가 강하다. 그만큼 호남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돌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근데 윤수호 후보 같은 경우는 15% 정도면은 사실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네요. 다른 두 분에 비해서.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는 이제 떨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도의 표가 어디로 얼만큼 쏠리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뺏어오게 될지 그것도 사실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어디입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충청남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충청 지역 하면 이제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해서 뭐 어느 한쪽에 쏠리지도 않고 어느 한 정당의 텃밭이 되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이제 민심의 풍향을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래서 선거 때마다 판세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충청도가. 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충청 지역이 크게는 남쪽하고 북쪽으로 이제 갈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제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게 아니고 네. 충청도 전체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역하고 이제 먼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면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역은 뭐 산업 규모가 큰 이제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고 이런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청주나 안산이나 아산이나 이런 지역은 수도권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민심을 보이는 양상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농촌 지역으로 가면 수도권으로 멀어질수록 강력한 보수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지금 충청 지역에서는 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세종시랑 가깝게 붙어있는 지역들은 젊은 층들이 좀 많고 네. 그다음에 그 다른 반대쪽은 농촌 인구가 조금 많고 네. 그러면서 좀 연령층도 조금 높고 그렇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그런 약간 좀 서로 구분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지역구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주목한 데는 충청남도에서도 가장 서쪽이고 동시에 또 가장 남쪽인 지역구입니다. 그게 거기가 이제 어디죠? 보령시 서천군 지역구인데요. 네네. 뭐 이게 대선 주자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지금은 이제 뭐 이미 이제 정계에서 떠났습니다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등장한 이후에 충청남도가 이제 상당히 좀 민주당이 해볼 만한 지역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지역은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충청북도에 비해서 좀 강한 편이고요. 특히 이제 서해안 지역, 태안반도에 있는 이제 서해안 지역은 서부벨트라고 해가지고 네. 예, 과거에 이제 자민련 시절부터 굉장히 좀 강한 보수 지역색이 이제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보령시 서천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균열이 가고 있다. 이런 경향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래쪽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이제 제가 좀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서해안 벨트 지역이 특히 그렇고 보령 서천 지역은 이제 보수의 보루 지역으로 꼽히는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령시 서천군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한 번도 민주당 계열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두 개 권역이 이제 합구가 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주로 이제 자민련이나 민자당 계열들이 이제 차지를 해왔고 네. 현재도 김태흠 의원이 통합당의 김태흠 의원이 이제 재선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령시장 계속 보수 계열에서 독차지를 해왔고 서천 군수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특이한 게 역대 서천 군수 리스트에서 유독 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내리 3선을 민주당으로 가져간 나소열 전 군수입니다. 군수는 또 민주당이었군요. 예, 원래 서천 군수가, 예. 국회의원은 한 번도 민주당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령시장도 항상 이제 보수 지역에서 가져갔었는데 그 나소열 전 군수는 좀 특이하게 네. 민주당으로 3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소열 군수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새누리당에서 가져갔으니까 유독 이 사람이 할 때만 서천군에서 좀 민주당이 좀 강세였다. 이렇게 볼 왜 수가 그럴까요?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특히 조금 신망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하고 상관없이 나소열 개인이 좀 주목을 받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소위 이제 서천의 노무현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 국회의원에서도 이제 3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3번 다 떨어졌는데. 군수는 됐는데 국회의원은 안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네. 보령시하고 서천군이 한 지역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나소열 후보가 그 서천군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인구 수로는 보령시가 훨씬 많으니까 예. 이제 소지역주의가 발동이 되면 아무래도 보령시 출신이 좀 계속 이기는 그런 양상이 이제 지금까지는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집니까?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단 정당 지지율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42.1%, 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9.8%.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그 후보 지지율로 가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민주당 나서열 후보가 48.4%, 미래통합당 김태형 후보가 37.3%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집니다. 이번 조사는 이제 굿모닝 충청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를 했고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구 거주 성인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8.3%, 조사 방법은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민주당이 앞서고 네. 그다음에 후보 지지율은 나서열 후보가 김태흠 후보를 오차 범위 바깥으로 크게 앞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이 충남 서부벨트의 시작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홍성군이나 서산 태안 지역까지 이제 쭉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도시 지역에서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양상인데 이 지역까지 혹시 무너지게 되면 충청도가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방어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대규모 산단이 원래 내려오면 더 좋은 네.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지역은 발전하는데 젊은 층 인구가 많아질수록 대체로는 보수 정당한테 이제 불리하다, 표심이 불리하다. 이제 이런 네. 측면에서 방어전을 좀 강하게 벌여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수 쪽의 지금 민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충청도하고 목포 쪽을 보셨는데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준다면은 그 두 지역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호남 지역은 이제 민주당의 그 거센 강세를 이제 민생당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겠고요. 네. 충청 지역은 그 도시하고 이제 농촌 지역이 선명하게 갈려 있던 것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이제 섞여서 나타날 것이냐 이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헬마스 임경비 작가와 함께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스 임경비 작가였습니다. 노영의 주말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수자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